자, 13장은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하고 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한 챕터로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는 한 두세 챕터에 이제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의 특성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 대안들 이런 것들이 모색되고 있고요. 뭐 화석연료라든가 원자력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후반부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미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대안적인 에너지들,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또 후속으로 연구되고 있는 그런 대체 에너지, 뭐 수소연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들이 이제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아무래도 이 영상을 나눠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로는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풍력. 그래서 풍력의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챕터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 자, 이게 일반적인 풍력 발전의 구조입니다. 크게 이제 풍차를 돌리고요. 지상에는 그런데 이 기둥을 세우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지상을 이렇게 또 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저기 강원도의 대관령 목장에 가면은 물론 이렇게 평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산 구릉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소들이 목축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이제 이 지상부 이 하늘 공중에는 이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는데 이 프로펠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멀리서 봐서 우리가 이제 공간감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길이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 이게 50m가 정도가 돼요. 50m면 이거 한 얼마입니까? 거의 20층에 가까운 건물 높이잖아요. 그리고 프로펠러도 이게 하나가 길이가 15m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아우 조금 위압적일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좀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들 이런 나라는 약간 좀 부담이 있어요. 산 위나 뭐 이런 데 좀 세우는 건 가능한데 조금이라도 마을이 가깝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면은 좀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또 제약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별히 지상부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사철 고르게 풍력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좋은 대체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커버 스토리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두 개가 나오고 있네. 아모리 로빈스라는 아저씨가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분은 뭐냐면 RMI라고 해서 Rocky Mountain Institute. 뭐 뭘 연구한다도 없고 그냥 무조건 라키 마운틴밖에 안 나와 있네. 뭐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주로 에너지의 혁신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키 마운틴 산자락에 있는 연구소의 모습인데 뭐랄까 뭐 별장 같고요. 딱 연구소 느낌은 안 나죠. 근데 이 연구소 자체도 이 자체가 또 실험실이면서 하나의 어떤 모델 타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실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제 에너지 혁신으로만 운영되는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지열이나 태양광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요 안에서 이제 특별히 에너지와 관련돼서 인류의 진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바로 아모리 러빈스라는 아저씨입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친근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만 이렇게 딱 씌우면은 어떻습니까? 슈퍼마리오 딱 생각나죠, 여러분. 슈퍼마리오. 이 슈퍼마리오 아저씨가 뭘 했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좀 주로 내세우는 중요한 개념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개념이고 이 두 번째 거는 뭐 발명품에 가까운 하이퍼카라고 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일종의 어떤 인류가 나아가야 될 에너지 혁신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한 것들이 되겠어요. 개념. 사실 개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념이 굉장히
개념이 어떤 아이디어를 담고 있고요. 그 아이디어가 결국 우리 현실에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야 될 거대한 방향과 비전을 간단한 개념으로 이제 형상화해서 나타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분은 특별히 다른 어떤 정치나 뭐 경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혁신에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요거부터 얘기할까요, 요거? 그러니까 이분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네가와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가와트. 사전 찾아보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원래는 이거는 여러분 전기, 전력의 양, 전력을 갖다가 산정하는 단위가 뭡니까? 메가와트죠, 메가와트. M. 근데 네가와트란 말은 없어요. 이 사람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나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패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패턴이 보통 사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 때, 자, 이게 전력량이라고 쳐봐요. 쓰고자 하는 어떤 전력량들. 전체적으로 언제 피크가 나타납니까? 봄에서 뭐 이제 여름 가면서 점점 냉방을 위해서 점점 이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한 8월 초, 8월 초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집에 퇴근해서 가서 아우 더워 에어컨 켜. 그 다음에 밥 지어. 그 다음에 텔레비전 켜. 동시에 이렇게 냉난방과 전기기구를 딱 켜는 시간들이 있어요. 보통 7시에서 9시 정도거든요.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그때에 에너지 사용량의 피크가 딱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가을 되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겨울에 늘어나는데 원래 겨울에가 이렇게 세컨더리 피크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겨울이 또 피크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름이 전력 사용량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겨울에 생기는 경우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방의 수요가 우리나라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난방 수요, 그 다음에 난방뿐 아니라 냉난방을 혼합한 어떻게 보면 좀 공기 조화 시설 그런 것들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실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어떤 전기기구나 이런 것들의 사용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피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겨울 피크가 여름 피크보다도 더 높게 생깁니다. 자,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공급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뭐 정부나 마찬가지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사실 뭐 거의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패턴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패턴이에요. 왜냐?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들의 최대 공급량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대 공급량 L이라고 할까요? L. 그러니까 공급량을 정하는데 공급량을 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일단 정전이 되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가장 높은 피크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나타날 거냐를 예측하고 그거보다도 예비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안전하려면 거기서 또 한 10%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늘 이만큼 공급량을 맞춰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간은 그 공급량보다도 훨씬 낮은 전력량을 소유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두 번 있는 피크 때문에 이만큼의 전력 설비를 갖춰 놔야 되는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뭐 환경 파괴, 뭐 낭비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막대하죠. 이 피크 같은 경우 이게 또 전력 사용량이 딱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해마다 굉장히 새롭게 기록을 경신해 버립니다. 자, 작년은 요만큼 올라갔는데 올해는 또 죄송합니다. 올해는 또 이만큼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갈지 그렇다 또 뚝 떨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하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전력 공급량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버리면 이런 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긴요. 도시 전체가 그냥 정전 사태에 빠져버리죠. 정전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불 꺼져 있는 동안 한두 시간 이렇게 버티고 뭐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병원이라든가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긴급한 보안 시스템 등등등등. 자, 거기에 생기는 문제들 얼마나 위태한 것들이 많아요. 정전이라는 게 오늘 나는 단순히 에너지를 못 쓴다 문제이기 전에 굉장히 긴급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걸 생각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전력 공급량을 유지해야 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평소의 낭비는 더욱 더 심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코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왜 이렇게 긴 서두를 꺼내는 거 아니? 메가와트 개념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로빈스라는 분이 어떤 전력 공급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력 공급량을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꼭 정전 사태가 생겨요. 작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역별로 정전 사고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적인 규모가 없었다 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혈안이 돼 있는 처지인 거죠.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 전기세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딱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자료집을 이분이 딱 책상 위에서 펴보니까 오타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타가. 전력량을 이제 표기하는 그 문자 가운데 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가와트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이 양반이 아유 참 이 사람들 또 오타까지 또 적구만 했는데 거기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지. 발상을 다르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우리가 전력 공급량을 높게 하려고 늘 애쓰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게 아니고 메가와트를 늘려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전력 공급량을 낮춰도 될 만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올려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 요거를 깎는 방법 없을까? 요거? 이거를 깎아내는 방법 없을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겨울에 한 번씩 생기는 그 피크 그거를 깎아낼 수 있는 방법. 일단 사람들이 과다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것만 경계를 해도 충분히 많이 감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력 공급량이 피크를 이룰 것 같다라는 시간대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뭐 3시간 전에 미리 어떻게 됩니까? 뭐 요새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긴급 재난 문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한번 문자를 돌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시민들. 오늘 저녁에 전력 생산에 피크가 나타나서 또 정전도 있을 수 있고 전력 공급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사오니 가급적 전력 사용을 좀 이렇게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문자 하나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한 30%까지 줄어들더라는 거야. 피크가 깎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전력을 갖다가 늘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위태하다, 정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까짓 거 오늘 뭐 방 안에 불은 좀 꺼놓지. 뭐 에어컨 잠깐 꺼놔도 되겠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야. 뭡니까?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력 사용 피크를 깎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이걸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패턴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패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 어떻게 돼요? 산은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고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산은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특별히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또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전력망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IT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사용자랑 공급자 간의 상호 실시간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들. 아, 오늘 좀 위태위태한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만 하더라도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더라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붙이고 일반화하고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세상은 달라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더라는 거지. 자, 소프트 에너지 패트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건 좀 더 길다란 인류 사회에 한번 스팬을 한번 그려봅시다. 인류의 어떤 역사,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타입, 종류라고는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타입. 일단 지금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화석이 이렇게 올라가다 화석이 올라가다 화석이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물론 제조업에서 아직 많이 쓰이지만 그러면서 또 한 중반 이후로는 석유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천연가스가 올라오면서 어쨌든 이 세 개가 모두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파슬 퓨얼이라고 또 통합해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 살던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탄화돼서 생기는 에너지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가지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쓰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시간에서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가급적으로 그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우리가.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지 않으면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문명의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자, 지금이 피크고 앞으로 점점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이 되어 가겠죠. 결국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량이 떨어져 간다라는 당연한 사실. 그렇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요, 이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를 더욱더 빨리 캐내기 위한,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한 기술은 개발할 뿐, 이것들이 고갈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쓸 건가에 대한 어떤 투자나 연구들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고갈되고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만 쓸 거예요? 물론 얘기되는 것들은 있죠. 뭐 지금 현재는 원자력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힘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 핵융합, 뭐 플라즈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성립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막강한 자원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도 없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개발된다라고 그래요. 개발돼도 아마 그것들은 미래의 얘기일 거란 얘기야, 미래의 얘기. 그 에너지가 점점 사용도와 또는 활용 방식,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석유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랐을 때가 미래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지, 골. 화석연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 골짜기를 인류는 어떻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른바 에너지의 보릿고개잖아요. 사람들이 자, 쌀이 생산되고 나서 그 소비된 다음에 보리가 새로 생산되는 기간까지 식량이 없는 기간이 너무 이렇게 멀어지면 그게 보릿고개여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조선 때 굶어 죽었잖아요. 인류도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서 굶주려 죽을 거란 얘기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이 골짜기가 생기는 걸 미리 우리가 감안하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류가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더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에너지의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설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모리 러비런스란 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미래 에너지도 지금 개발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자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자력도 포함, 뭐 천연가스, 쉐일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 골짜기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인류가 지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보릿고개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인류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길, 소프트 에너지 패트, 에너지의 부드러운 길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고 요 골짜기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빨리 협의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들으면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이 아모르 로빈스 슈퍼마리오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야. 13장 1절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에너지원을 평가하기 전에 어떤 것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거가 뭐냐, 바로 네트 에너지라는 개념이다. 네트 에너지. 네트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 경제학에서도 네트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트란 말이 들어가면 순 어쩌고가 돼요. 순. 예를 들어서 순수익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순수익. 뭐 net benefit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어로? 순수익이란 건 뭐냐면 수익하고 순수익은 달라요. 수익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그날 내가 얼마만큼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100만 원이 그날 내 가게에서 들어왔어. 근데 100만 원 벌었다? 아니죠.
나가는 월급들,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식자재, 재료들, 관리비들, 월세들 다 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 순수익이 있나요? 없지. 오히려 적자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캐내는 에너지에서 그 캐낸 에너지에서 소요된 에너지를 빼버려야 되겠지. 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추출된 에너지인데 그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또 있잖아, 당연히. 그냥 사람이 가가지고 뭐 손으로 퍼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것도 또 석유로 에너지 뭐 굴착기를 돌리고 또 운송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다 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당히 0보다 커야지 얘기가 되겠지. 어떤 에너지가 활용 가능한 상업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커머셜 에너지. 커머셜 에너지라는 거는 내가 그 에너지를 채굴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에너지. 그냥 에너지 채굴해서 내가 나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말고 그것들을 어떤 뭐 고체라든가 액체라든가 덩어리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형태. 그걸 이제 커머셜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커머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넷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이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넷 에너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오가는 어떤 상당 부분의 에너지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미국하고 전 세계의 어떤 비율을 놓고 있는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역시 화석연료 3대장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제 화석연료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뭐 70%가 넘어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좀 더 높죠. 미국 자체에서 석유가 많이 또 생산되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 13%. 물론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아직도 20%를 못 넘기고 있을 거예요. 독일처럼 이 비율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한 뭐 제가 듣기로는 한 30% 정도?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뭐 모르겠어요. 최근에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다라고 그러지만 한 10년 전 통계로는 그때 우리나라가 2.3%에 불과했어요. 2.3%.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그게 뭐 많이 늘었을까? 내가 볼 때 그래봤자 한 5%뭐 언저리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 뭐 원자력하고 화력 발전 또는 LPG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비율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약 4분의 3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넷 에너지로 한번 실제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원들의 넷 에너지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뺄셈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쓰고 있는 전체 에너지에서 그거를 추출하는데 소요된 에너지를 빼고 0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나눗셈으로 ET를 1C로 나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동일한 얘기예요. 1보다 크다라고 그러면은 얘가 밑에보다 크니까 좀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보다 많이 클수록 경제성이 높고 활용 가치가 높고 적을수록 이거 뭐지? 걔네들 손해보는 애들이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무려 거의 30배에 달하는 애들이 있네. 뭔가 한번 가볼까요? 보니까 Surface Mined Coal. Surface Mined Coal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땅바닥에 바로 그냥 석탄이 묻혀 있어. 저기 어디 깊숙이 땅굴 파고 갱도에서 파내는 게 아니고 그냥 땅만 삽으로 훅 파버리면은 석탄이 막 섞여서 나와.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채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겠죠. 특별히 호주에 있는 탄광들이 보통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싸게 호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30만큼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비용은 1밖에 안 돼. 경제성이 높죠. 자,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들이 이게 높다고 해서 경제성이 현재 시점에서 높은 거지 친환경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제출하는 거지만, 그렇지? 그것들을 태우고 우리가 소모했을 때 생기는 뭐 공해나 오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 수치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시 화석연료 3대장들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업적 에너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고 또 그러면은 희한하게 또 이 말도 안 되게 1보다도 작은 것들도 있네? 얘는 뭐지? 자, 0.4라는 건 뭐예요? 1만큼 에너지를 들여서 굳이 0.4만큼밖에 활용을 못해.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전기 난방. 전기로 하는 난방. 전기로 하는 난방이 여러분 제일 비싼 난방인 거 알죠? 자, 그럼 에너지를 1만큼 들여서 0.4밖에 못 쓰는 전력을 통한 난방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선진국 도시에서는요, 직접 석탄을 떼거나 나무를 떼어놓은 식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지 않잖아. 깔끔하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력을 이용하잖아, 전력. 그러니까 에어컨 켜고 우리 전기 난방하고 그런 것들 다 돈이 비싸잖아. 왜 그렇겠어요? 많은 에너지원을 넣어서 깔끔한 전기 에너지 한 0.4밖에 안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것들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1만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실제로는 0.4만 쓴다는 얘기야. 굉장히 비싼 에너지라는 것이지. 굉장히 비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electricity, 전기라는 것은 the dirtiest, 이 스펠링 맞나 모르겠다. dirty의 최상급형. 가장 더러운 에너지는 석유나 석탄도 아닌 전기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지? 전기 얼마나 깨끗해. 전기 그을음도 안 나오고 뭐가 타는 것도 없고 배기가스도 없고 가 아니죠. 우리 눈앞에서만 그럴 뿐이지 전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전기가 땅속에서 그냥 올라온 거야? 아니죠. 결국 화석 연료를 떼서 연기 펄펄 나고 물 끓이고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갖다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나온 게 전기예요. 말하자면 전기라는 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전기라는 거야. 전기 자체가 처음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는요, 모든 에너지원보다도 더 더러운 에너지원이에요. 오염이 제일 많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것들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그것들이 생산되는 효율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환경적으로도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의 낭비를 철저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13장 2절. 이제 파슬 퓨얼, 화석연료 3대장에 대해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왜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currently 제일 많아 abundant,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제일 싸요. 싸. 왜냐? 땅 속에 그래도 아직 많이 묻혀 있고요. 또 이것들을 캐내고 채취하고 운반하는 기술들이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어. 왜냐? 우리 인류와 산업화가 인류의 어떤 산업 문명이라는 것들이 바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채굴하고 캐어내는 기술들이 또는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공급망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더란 얘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계속 고갈시키고 있어야 될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온난화 기체 방출, 공기와 물의 오염, 자연지역의 파괴, 왜냐면 땅을 해쳐야 되니까 그대로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얘기들이 과연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갈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하지만 그거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석유, 석탄, 화석을 갖다가 또 캐내는 기술 자체는 또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 오히려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갈은 더 빨리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 석유, 석탄, 이 화석 연료들이 얼마나 오래 남았을까 좀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 정도를 감안했을 때 한 짧게는 50년, 길게 봐도 한 7, 80년 정도 쓰는 걸로 아마 고갈되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고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화석연료 3대장에 대한 문제점들이다. 석유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석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쓰는 휘발유로 나오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죠? 처음엔 이제 페트롤리움이라고 해서 원유. 이 원유는요, 우리가 볼 때는 석유 기름도 아니야. 그냥 뭐랄까 시꺼먼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extraction, 정제하고 추출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석유를 정제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우리가 정유 기술, 페트로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 그림이 바로 정유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원유를 갖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하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층으로 다 구분이 돼. 가벼운 거 일곱 개구나. 제일 가벼운 거에서부터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거는 찌꺼기네, 찌꺼기까지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여덟 개. 여덟 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자, 맨 위에서 공기로 벙벙 날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석유 자체를 천연가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석유를 캐낼 때 그 안에 같이 있던 천연가스를 또 따로 추출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천연가스만 아예 따로 땅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파이프로 바로 파내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가스. 덩어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도로에 까는 시꺼먼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석유화학 정제 결과로 이제 찌꺼기로 남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리스나 왁스 그것도 석유. 디젤유, 뭐 중유죠 중유 이런 것들 그것도 석유. 그 다음에 뭐 제트연료, 가솔린 이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러고 보면 진짜 이 여기 나온 물질들 또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나일론 등등 여러 석유 화학 계통의 어떤 화학 물질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석유라는 것들이 진짜 하나도 빼놓을 데가 없는 진짜 유용한 것들인 걸 맞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문명을 끌어가는데 석유의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우리가 진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다. 심지어 찌꺼기까지도 이렇게 알뜰하게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걸 그래서 그런 추출 작업을 하고 정제 작업을 하는 정유 공장의 모습입니다. 석유 관련된 추세들 그래프고요. 석유와 관련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쭉 이제 해놨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분 석유와 관련된 우리 중요한 이벤트의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외신 잘 안 보나요, 여러분들? 자, 석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건들은 뭐냐? 1960년 정도에 오페크라고 있어요, 오페크. 오페크는 석유를 수출하는, 석유를 생산하는 그 업자가 되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좀 더 이제 단체로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간의 조직을 마련합니다. 자, 우리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의 조직 딱 뭉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가격도 정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상황에 맞게 올릴 경향이 크겠죠. 자, 오페크가 생기다 보니까 역사상 두 번 정도 석유 파동이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석유 파동. 뭐냐? 오페크가 자기들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냥 국제사회를 일종의 협박해버린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 석유 가격 5배로 올려버린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세계 경제로 봤을 때. 갑자기 내가 굴리던 공장이 원료,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이 5배가 올라가? 세계 경제를 새로 써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세계적으로 산업이 혼란이 오고 경제 대공황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미리 오페크의 이런 활동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석유를 많이 비축해 놓음으로써 또 그때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기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오페크가 생산량을 감축하면 석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석유 가격을 한번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석유 파동이라고 역사는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도요, 2020년이면 지금 이 정도가 되겠네. 이 책 쓸 때 당시에는 미래인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이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외신을 보면은 지금은 석유 뭐라 그래야 돼? 석유 역파동이라고나 할까? 역파동? 석유 파동은 뭐냐면 석유 가격을 급격히 올린 건데 지금은 석유 가격을 급격히 낮춰가지고 지금 석유업자나 공급망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버린 거야. 자, 러시아가 지금 석유 생산, 천연가스 생산을 많이 해내오니까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사실 나라가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다 독재 국가에다가 뭐 딱 예전에 어떤 소비에트 공화국에 있었던 기술력도 많이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천연가스 석유를 파는 걸로 유럽에 파는 걸로 그걸로 이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 팔아서 오래 먹고 사는 처지가 된 거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석유밖에 없긴 하지만 석유가 무진장 많고 그걸로 벌어드는 돈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에게 우리 이번에 조금 석유 생산량을 적정하게 감축을 하자.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자. 딱 이렇게 제안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그거를 뭐 시쳇말로 쌩까버린 거야. 우리는 안 해. 됐어, 안 해. 그리고 계속 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빡쳐가지고 이 공급량을 또 자기들이 더 늘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그래가지고 막 역사적인 가격인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낮춰버렸대. 자, 이렇게 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만 망하겠어요, 지금? 러시아뿐 아니라 이미 지금 석유 하나 믿고 살다가 망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도 있고 많다는 얘기야. 미국도 지금 셰일 오일 가스를 갖다 개발하면서 석유 공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갑자기 석유 가격이 낮아지니까 지금 어떻게 돼? 석유가 마이너스 가격이 됐다는 지금 웃기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석유가 마이너스 가격이래. 마이너스 가격? 왜 마이너스지? 그 말은 뭐냐면 자, 석유를 사가면 돈 드립니다 이거거든. 석유를 사가면 돈 드릴게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일까? 그렇죠. 업자로서는 또 그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계속 솟아나잖아요. 시설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석유가 누가 갖고 가서 비축을 해줘야 되는데 석유 가격 너무 싸니까 이 석유 안 사갈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생산업자들은 사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 석유 좀 사가세요. 창고 비용이 없으세요? 그럼 가서 창고에 사다가 그걸 쌓아 놓으세요. 우리가 창고 비용은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석유를 팔면서 돈을 오히려 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 국제사회에, 국제경제에, 산업체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몇 나라 망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석유 역파동이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니까 지금 국제, 경제, 뭐 산업, 이 상황들이 진짜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 참 역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순간을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ow long will crude oil supplies last? 얼마나 오랫동안 크루드 오일, 원유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 last는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되다라는 동사죠. 지속되다. 일단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이것들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자, 석유 자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되게 불분명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산유국의 어떤 특성에 있어요. 산유국. 뒤에 나오겠지만 산유국 하면 보통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라크 등등 생각나죠? 다 중동 지역 열사 모래의 땅이죠. 오늘날 이 나라들이 뭡니까? 굉장히 근대 이후에도 부족 국가 단계에 머무르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서로 부족 싸움하고 막 이러던 나라들인데, 그리고 이슬람이란 종교를 믿어서 또 희한하게 또 굉장히 독특한 종족성을 가지던 나라들인데 갑자기 석유 자원이 퍽 터져버렸어. 그러면서 세계사의 중심으로 딱 도약해버렸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들의 어떤 정치나 종교 체계는 어떻습니까? 세계화 글로벌리즘 또는 디마크라시즘에 적합해요? 그렇지가 않죠. 산유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아직도 왕정이라든가 또는 권위주의 이런 거에 어떤 지배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가장 중요한 원천 자원인, 사실 석유 몇 빼놓고 뭐 자원이 있나 이 나라들이 없죠. 다른 산업도 없고. 이 나라들 같은 경우 자기들의 어떤 자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뭐 석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한번 탐사를 해봐도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퇴짜를 놓겠죠. 야, 우리 석유 충분히 많어. 검사할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부전 자원이 남았는지 정밀하게 조사가 된 적이 거의 없더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석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국제사회에 아직 불투명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석유가 에너지를 개발하는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문제가 또 있더라는 얘기예요. 테크놀로지 발전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금 착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기술 개발이
석유 부존 자원량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냥꾼이 있어요. 그 사냥꾼이 숲속에서 새를 잡아들이는데 그 새를 잡아들이는 양이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한번 짐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냐면 사냥꾼이 새를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새의 개체수라고 쳐봅시다. 개체수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멸종돼 버리겠지? 자, 멸종된다고 해서 그럼 사냥꾼이 새를 잡아들이는 양이 같이 줄어들까? 같이 이렇게 따라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 사냥꾼이라는 것들이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쳤을 때 사냥꾼이 처음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새를 잡을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살금살금 다가가 손으로 딱 잡고 그러다 놓치고 돌멩이 던지는데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뭐 열흘에 한 마리 잡고 이러면 다행이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늘고 노하우가 늘죠. 새총으로 잡고 그물로 잡고 총 쏘고 폭탄 던지는 건 좀 오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술이 많이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냥꾼이 실제로 새를 잡는 양은 기술이 늘어나게 되니까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술 발전이 계속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술이 개발돼서 새를 한 번에 더 많이 잡을수록 새의 개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오히려 빨라지겠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점에서는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충분히 옛날보다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런데도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시점에 새를 잡는 양은 더 늘어날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지만 새를 많이 잡고 있다고 해서 새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가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새를 그나마 더 빨리 잡아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전혀 좋아할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새가 그냥 오링 나버리겠구나. 우리나라 시쳇말로 오링. 그렇게 생각해야 되더라는 것이지. 지금 석유 자원도 동일한 어떤 상황 중에 있어요. 말하자면 석유 자원은 지금 빨리 고갈되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석유를 갖다가 캐내고 채굴하는 기술은 예전보다 10배, 20배, 100배가 전진하고 있더란 얘기야.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원유 사업이에요. 예전에는 이미 제가 듣기로 한 6군데의 유전이 예전에는 이미 여긴 채굴 끝났어 하고 버렸대. 그냥 버려놨어요. 근데 최근에 채굴 기술이 개발되고 나니까 그 유전을 새로 또 열었대. 새로 열었다는 건 뭐예요? 석유가 저 밑에 너무 깊이 내려가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캐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이득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채굴 기술이 개발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버렸던 유전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고갈되어 버린 자원도 그거를 캐내는 기술. 말하자면 여러분들 생선을 막 우리가 발라먹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발라내는 기술들이 더 개발돼.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석유는 석유 생산량이 많은 것은 석유의 양이 풍부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추출하는 기술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기술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고갈되는 속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석유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 오페크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오페크는 이게 이니셜인데 여러분 이게 뭐의 이니셜인 것 같습니까? 뭐 마치 오일 프로듀싱 익스포트 컨트리 뭐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나죠? 그게 아니고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이야 조직. 오르거니제이션 오브 페트롤륨 익스포팅 컨트리.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조직 딱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뭐 다 짐작하는 나라들이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근데 비네수엘라 이 나라는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보면 셰일 가스가 나오게 되면서 또 대표적으로 망하게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들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또 역사의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동이고 이슬람 문명권이죠. 심지어는 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네시아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라도 또 이슬람이야. 하필이면 왜 또 이슬람권이 또 석유 자원과 결합돼서 이런 독특한 그룹을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세계 문명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또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구 문명권이 사실은
이제 유일한 문명권으로서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그랬는데 이 이슬람 문명권이 이제 그 자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명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석유가 퍽 터지면서 석유가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 석유 자원을 토대로 세계의 또 중요한 축으로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른바 문명 충돌론이라는 얘기. 서구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이 충돌하면서 모든 세계의 분쟁과 역사적인 어떤 갈등들 그런 것들이 뭐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론들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역시 석유 그리고 오페크라는 어떤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만 그런데 이런 구조가 최근에는 많이 깨지고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석유 생산국들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러시아 얘기했죠. 러시아는 지금 뭐 천연가스 아니면은 뭐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 이 사람들. 천연가스를요, 그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길다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까지 갖다 팔어 바로바로. 그래서 유럽의 냉난방을 이 양반들이 책임지고 있다니까. 자, 그런 처지고 여기에 또 최근에 석유 생산이 많아진 나라가 어디예요? 의외로 캐나다. 의외로 캐나다가 여러분 석유 생산량 1위다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그런데 한동안 또 캐나다가 1등을 했었어요. 최근에 1등 나라는 어디예요? 특별히 작년에는 또 놀랍게 미국이 1등을 하기 시작했어. 그 비밀은 뭐냐? 뒤에 나올 셰일 가스의 개발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뒤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석유 생산과 관련된 여러 세계의 어떤 추세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더란 얘기야.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석유는 충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보존 자원량은 급격히 고갈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계략적인 짐작으로는 석유는 한 작게는 50년, 많이는 한 80년 정도 이내로 남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한 길게 보면 100년. 그 다음에 석탄은 이제 우리가 사용량이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많은 석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한 뭐 100년, 200년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통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황들. 자,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석유 생산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원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로 개발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비싸. 부동산 가격이 있다 보니까 사막에서 바로 파내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나 개발 밀도가 희박한 캐나다에서 원유를 생산해서 바로바로 미국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걸로. 그러면서 중동에 있는 석유도 역시 계속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동이라는 문명권이 이슬람으로 딱 단결하면서 서구 문명권에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주요 산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그리고 신흥 강국인 뭐 일본이나 극동아시아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로 오는 석유 공급망이 이른바 말하자면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딱 단결해가지고 서구 문명권과 대립각을 이루고 석유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뒤흔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시쳇말로 누군가는 가서 서구 문명권에 있는 국가 중에 누군가는 가서 좀 중동 지역을 좀 손을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현실이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 뭐 세계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뭐 그런 논리와 다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미국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미국이 뭐 경우에 따라서 중동 지역이 너무 과격하게 나가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가서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결국 석유 자원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서구 문명권, 석유를 또 적들에게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 또 중동의 어떤 그런 정서들,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킨 결과가 결국 여러 번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과 상관이 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역시 셰일이라는 이따가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셰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대량으로 덩어리로 있는 석유가 아니라 돌틈, 모래틈 사이사이에 껴있는 퇴적암을 통해서 껴있는 자잘한 석유예요. 말하자면 먹을 게 별로 없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뭐 굳이 잡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야.
그런데 역시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최근에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뭐냐? 땅을 파헤치지 않고 돌을 갈아내지 않고도 일종의 뭔 빨대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땅속에 꼽아 넣어서 진동을 통해서 셰일 가스를 뽑아 올리는 그런 이제 기술이 개발된 거지. 자,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셰일 가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면은 웬만하면은 자체적으로도 석유가 공급되겠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중동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급격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 지금 옛날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복지도 높고 세계적인 강국이었는데 지금 급 내리막을 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아까 벌써 이렇게 눈치를 한번 줬죠. 첫째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심각해요. 1년에 거의 뭐 인구가 1,000만씩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둘째는 뭐 이미 거의 망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한때 석유 부존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거의 전 국민 복지를 시행했던 나라야 거의. 근데 최근에 급격히 망했죠. 어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석유 하나로만 모든 것들을 산업을 일원화시켰는데 석유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중동에서도 나고요. 셰일가스도 나고 미국도 더 이상 석유를 뭐 많이 사들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석유 하나에만 몰빵을 하고 있는 나라고 다른 사람 다 없어. 복지 수준은 너무 높여놨어. 근데 석유 가격이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나라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유 자원이라는 것들이 세계가 뭐 문명과 뭐 여러 합리성, 민주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대의회 그 배경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그런 굉장히 강한 갈등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석유의 공급과 석유의 어떤 채굴권, 석유의 원활한 어떤 흐름, 그걸 놓고 세계가 끊임없이 갈등을 해왔고, 거기에 잘 대처한 나라들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죽어갔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석유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통적인 석유 자원과 관련된 뭐 장점, 단점. 그래서 대략 이 책에서는 한 42년에서 93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하지만 여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싸다고 끝까지 쓰다가는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CO2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지구온난화가 오는 문제 등등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셰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셰일 얘기. 이 책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셰일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셰일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만 나오고 있는데, 자, 셰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돌멩이에 석유가 껴있는데 옛날에 이거 석유로 치지도 않았죠. 근데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얘를 정제를 하면 또 이런 석유가 돼. 근데 예전에 원시적인 상태에서는요, 이 돌을 떼어와서 공장에서 이걸 갈아서 정제해내서 석유를 뽑아냈다는 얘기야. 어떻게 됩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산이나 들을 직접 깎아내야 되니까 환경적인 피해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미국의 셰일 추출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그건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substantial deposits of oil and natural gas are trapped in deep shale formations. These shale reservoirs were created 석유나 천연가스가 이렇게 암석 지층 사이사이에 껴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트랩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지층에 갇혀있는 조그만 양의 어떤 오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3,000피트면 어우 뭐 한 3km 되는 거 아니야? 3km. 그래서 지하 수층 밑에까지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넣은 다음에 지층 사이사이에 껴있는 석유를 어떻게 됩니까? 쪽쪽 빨아들이는 기술들을 개발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집어넣고 그 구멍에 시멘트를 채워서 구멍이 허물어지지 않게 이제 하고 있는 공학적인 과정이고, 여러 파이프라인 사이에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그 물을 통해서 안반을 자극하고 진동을 주는 거예요.
아래 지층에다가 얇은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면은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균열을 점점 강하게 하고 진동을 주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사이 껴있는 석유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고 나면 저렇게 석유들이 물과 함께 쪽쪽쪽쪽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빨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유의 채굴량이라는 것들이 석유 보존 자원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유 생산 기술에 비례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류가 어떤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덩어리로 있는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단계에서 이제는 진짜 소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를 쪽쪽 빨아먹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쉐일 자원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럭키 산맥에서 새롭게 개발된, 새롭게 발견된 이제 석유맥, 뭐 광맥은 있어서 석유맥이라니까 좀 말이 웃기죠. 석유맥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 쉐일 오일 그리고 타르 샌드, 쉐일이 이제 모래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 타르 샌드예요. 그런 것들의 장단점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에는 약간 지금 벌써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땅을 파헤쳐야 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이 이제 쉐일 혁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저감된 그런 기술들이 미국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석연료 3대장 중에 두 번째 천연가스로 가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뭐 천연가스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유전에서 석유랑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스만 따로 이게 자기들이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어쨌든 이걸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LPG고요. 하나는 LNG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는 방식은 이제 LPG, LNG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쓰는 방식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존을 위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만 뭔가 이렇게 시금털털한 냄새가 나. 뭐겠습니까? 가스가 샌 거죠. 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된 거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가스가 샜다라는 것들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공기를 먼저 환기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어디를 먼저 환기시켜야 되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스가 이렇게 공기 중에 포화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바스락거리면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가스 폭발 사고로 여러 명 죽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보통 아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가스는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LNG, LPG가 아니에요. LNG라는 건 뭐냐면 비중이 굉장히 낮은 가스예요. 말하자면 원유 유전에서 가벼운 상태의 가스를 바로바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화시키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배에 싣거나 아니면 차에 실어서 운반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길다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바로 소비처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바깥에 벽에 가보면요 가스 파이프라인이 막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LNG, 리코파이드 내추럴 가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비중이 작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공기 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에 먼저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해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위험을 면할 수 있다. 자, 그에 비해서 잘 쓰고 있지 않은데요. 자, 원유 상태에서 추출한 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공기보다 가라앉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액체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LPG 가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통이 있죠. 가스통. 이런 통으로 해가지고 밸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딱 보기만 해도 무섭죠. 그리고 LPG 써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저 한적한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나 쓰는 정도고 이런 것들도 이 통에다 너무 큰 충격을 주고 그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어쨌든 얘네들은 가라앉고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거다. 얘네들은 공기 중에 뜬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석유가 이렇게 많이 고갈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실 얘네들이 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이 천연가스 이런 애들은 그냥 공기 중에 날려보내고 쓰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석유도 비싸고 가스 얘네들도 불 붙네? 쓸 수 있겠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사용되게 된 거죠. 얘네들은 그럼 오염 정도에서는 어떨까요? 오염 정도? 석유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한
100이다 오염물이 이제 배출되는 양이. 그럼 얘네들은 한 85, 뭐 6, 뭐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서울에 가보면 이제 버스 뒤에 가보면 이 차는 천연가스로 가는 친환경 차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말은 사실 이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연가스라고 해봤자 어차피 화석연료고 그걸 태우면은 CO2, 뭐 황산, 질산 다 나오게 되는 여전히 이제 오염물질이 있는 차인데 다만 석유보다는 조금 낫다는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연가스의 장점과 단점 여전히 나올 건 나온다. 하지만 석유보다는 낫다. 그리고 석유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프트 에너지 패트를 지나갈 때 천연가스를 그래도 좀 많이 활용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석유를 좀 많이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겠죠. 자, 러시아가 아주 이 천연가스를 팔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거 MB 정권 때 러시아에서 나오는 사할린에서 나오는 이 가스를 갖다가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중이 낮기 때문에 바로바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려 이게 몇천 킬로가 될 것 같은데 몇천 킬로짜리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서울까지 갖고 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어. 놀랍죠. 이 엄청난 길이도 놀랍지만 또 하나는 북한을 지나와야 된다는 게 더 놀랍죠.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당시 북한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했더니만 북한이 또 오케이를 했어. 대신 1년에 돈 좀 얼마씩 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때 남북 관계가 원활한 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취소가 됐죠. 또 이 남북 상황이 나빠지면 북한이 또 걸어 잠궈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에 우리가 냉난방을 다 의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그냥 폭발시켜 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겨울에 그냥 오돌오돌 떨게 되는 수도 있더라는 거야.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다지 좋은 프로젝트라고는 안 봐요. 왜냐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지금 또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이태리, 프랑스 이런 애들이 또 이 러시아 가스의 냉난방을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만 되면 러시아가 한 번씩 이렇게 야 너네들 춥지? 가스라인 끊기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뭐 가격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가격을 올려. 그래서 유럽이 일종의 냉난방 에너지의 볼모가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중국으로는 이 파이프라인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게 하는 것들이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넘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석탄이 나옵니다. 석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았다, 풍부하다 하지만 다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더러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코어리 더티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일렉트러시티, 전기야말로 더 더티스트, 제일 더러운 연료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석탄보다도 더 더럽다는 얘기야. 석탄이 많이 남아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한 250년치가 남아있다라고 그러네. 근데 얘가 제일 더럽습니다. 왜냐? 일단은 황이 들어있어. 황 들어있으면 냄새도 나고 오염물질이고 신경독의 역할도 하지만 또 공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죠. 황산.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문제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속에서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같은 어떤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석탄이 여러 종류들이고요. 석탄을 태워서 발전하는 발전기의 원리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불 붙여가지고 물 끓여서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면은 그 터빈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뭐 이런 원리예요, 그냥. 그런데 석탄을 태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전체 이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에너지들의 전체적인 배기 물질 오염량을 한 석탄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것들이 이게 석탄이 100만큼이다라고 그랬을 때 뭐 석유, 천연가스들은 조금씩 더 나은 정도죠. 근데 뭐 알겠지만 어쨌든 원자력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인 건 맞아요.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등등등등 이렇고. 자, 근데 전기는 왜 이렇게 더러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불 때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기는 훨씬 더 피해가 많은, 환경적인 부담이 많은 에너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석탄의 장단점. 많이 남았지만 그거를 태우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모르지만 석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재를 남기게 돼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게 바로 석탄이에요. 석탄이 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재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분진, 미세먼지 형태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고 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 클린콜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석탄을 쓰고 남은 그 재의 덩어리를 자연계로 그냥 돌리지, 그냥 막 공기 중에 흘리지 말고 그걸 다시 채집해서 고체로 만들어서 다시 땅속에 묻으면 얘는 어차피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 묻는다고 해서 그다지 그렇게 유독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다시 묻어주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고 난 그 잿덩어리들을 캡처, 붙잡아서 다시 땅속에 묻어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